제가 오늘 29차인데 매번 발제와 관련해서 그다음 또 지역에 살 때는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인사말을 씁니다. 이게 제가 아분해서 그런지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 발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워딩을 하다가 자판을 깨버려서 확 두들겨가지고 제가 또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참 그 분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선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독재 수사처다.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있는 게 없는 공수처다. 공포의 도가니 공수처다. 아주 제목을 잘 뽑아주셨습니다. 카피를 잘 하셨는데 오늘 그 하신 말씀이 정말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라는 이 좀 저급한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과거로 보면은 귀태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파행적이고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공수처 폐지다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제를 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기소권이 없는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그런 어떤 수사 기구를 두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 두 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 문제에 관한 한 초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지정 토론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맞죠? 반갑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입니다. 저를 이 과찬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한 명의 언론인이고요. 93년부터 올해 횟수로 보니까 30년 차니까 연식은 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했었는데 주변 분들이 농담삼아 워싱턴 특파원 하면은 친미파, 도쿄 특파원 하면 친일파, 베이징 특파원 하면 친중파 그러는데 농담삼아 그러는데 저는 친한파입니다. 친자유민주 대한민국 친한파입니다. 중국을 알거나 미국을 알거나 일본을 아는 것은 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나라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도 세우고 이렇게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농반 진반으로 친한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중도 온건, 실용 이런 걸 좀 중시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정권이 좌향자 폭주를 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어도 약간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지난 4, 5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온건 중도 실용을 중시하는 언론인조차도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이 정부 아닌가 싶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저는 이제 93년부터 언론을 시작했는데 YS나 DJ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그분들이 이 과거의 엄청난 시련과 이걸 견디면서 민주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다가 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학습이 체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나라가 좀 많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이 공수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지난 30년 중에 이제 경찰서 출입, 경찰 기자도 해보고, 법조 출입 기자도 해봤기 때문에, 가까이서 경찰이나 검찰에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행태나 생리나 특성들도 꽤 관찰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고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게 과연 개혁인가 하는 생각을 많은 의문을 가졌었어요.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100점짜리 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수도 있었고 부적절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지켜본 검찰은 그래도 정의감이 있고
또 엘리트로서 책무감도 있고 또 이 권력이 뭐 순응한 측면도 있겠지만 순응해서 출세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다 생각하면 박차고 나가는 그런 패기 있는 검사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나가면 변호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밥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검찰 개혁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사법 개혁인데 YS 이후부터 사법 개혁을 꾸준히 추구해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죄 지은 나쁜 놈이 빨리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빨리 그 억울함을 벗어나게 만드는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데 문 정부 들어서 갑자기 검찰 개혁을 막 들고 나오는데 물론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졌지만 이거는 상당 부분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랬을까? 왜 검찰 개혁을 계속 얘기를 할까? 뭐 아까 일부 이 변호사님 언급하셨지만은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강금실 검사와의 대화 그 장면이 하나 떠오르고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이 많은 이 소모적이고 또 공수처라고 하는 꼭 태어나야 하나 싶은 이런 이상한 기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좀 거기에 연원을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이제 공수처가 그럼 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딱 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어떤 거든지 간에 저는 이걸 딱 보면은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표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법에 정한 대로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 하면은 리터머스 시험지가 뭐냐 하면은 공수처는 판검사를 비롯해서 권력 있는 쪽 사람들을 수사하고 범죄를 응징하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쭉 돌아가는 걸 보면 공수처와 여당 청와대 권력자들하고는 밀월 관계입니다. 뭐 서로 뭐 나불킬 일도 없고 서로 그냥 아주 관계가 좋아요. 이 불편해야 될 관계가 이렇게 밀월이란 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뭐 야당이든 민간인 또 비판 언론하고는 아주 불편한 관계입니다. 딱 이 하나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저는 확인이 된다. 또 하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까 무능을 강조하셨는데 무능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무능한 겁니다만은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쪽에서는 지금 월권과 직권 남용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 무능한 거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무능한 거죠. 수사해야 될 권력자들 보면 지난 1년간 출범하고 나서 자체 인지수사에서 기소한 거 한 건도 없잖아요. 그죠? 뭐 24건인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뭐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권력 비리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무능한 것이고 뭐 중앙일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한 명의 언론인입니다. 대략 한 29년, 30년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를 현장에서 지켜봤던 언론인의 입장. 저희 매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이 TV조선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편집국장이 들어있는 카카오 단톡방, 70여 명 들어있는 단톡방도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기자들이 아무래도 그리 되면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의감이 있는 기자라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훔쳐본다? 이거는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국정원이나 또는 뭐 기무사,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런 데서, 뭐 간첩 잡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그게 엮여있는 민간인도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하던 거와 본질에서 다를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공수처가 이런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 독립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이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인데, 뭐냐 하면은 이 정권의 목소리를 옹호하는 모 언론인 김땡땡이가 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어떤 문제를, 어젠다를 던진다. 그러면 여당에서 또 이 맞장구를 치고 이슈화를 한다. 그러면 또 친정부적인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한다. 그 다음에 공수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한다. 그 수사를 하면서 이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이런 월권 행위들을 일삼는데, 그게 탄로가 나거나 언론에 포착이 돼가지거나 폭로가 되면 그거는 수사상 필요한 거고 수사상 기밀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서 입수한 각종 자료나 정보들이 아까 모 씨가 여당 인사하고 뭐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흘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합리적 이런 메커니즘, 이런 게 작동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행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정부가 거대 여당의 숫자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 이 소위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또 경찰의 권력을 많이 넘겨주는,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탄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엮여 있습니다. 공수처만 딱 띄어서 볼 게 아니라,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 씨가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국가수사본부가 탄생하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공수처가 출범하는, 이게 다 패키지로 엮여 있는데,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면요, 이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죄지연자가 빨리 이 죄인으로 딱 판정이 되고, 억울한 사람들은 빨리 그 억울함을 뻗고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에 보면 고소 사건은 처리 기간이 2020년 대비 8.7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을 더 불편하게 억울해하면서 지내야 됐다는 거고, 경찰의 이 상대적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경찰관 1인당 보유 사건이 17.9건으로 19% 정도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캐비넷에 올라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건의 억울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겠죠. 뭐 그 외에도 이 국가수사본부가 상대적으로 무능하고 또 죄지연자들이 덮인다. 예를 들어서 고소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무혐의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무혐의였다. 그러면은 무고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경찰은 인지 통계조차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검사들이 이런 걸 처리할 때는 무혐의 종결을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무고라고 딱 인지해가지고 무고건으로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고소고발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그럼 이런 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찔러버리죠.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돼도 그 다음에 무고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국민에게 유리한 건 없다. 누구를 위한 그 개혁이냐? 이거는 개혁이자 퇴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 텐데, 안철수 후보는 즉시 폐지, 그 다음에 범죄 혐의
자에 대해서 뭐 예컨대 언론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의 심판대를 세우자, 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폐지 여부는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 공수처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거쳐서 공수처가 상당 부분 아까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은 무능하게 제대로 안 한 책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직권 남용을 한 책임, 이 명백하게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개인 의견으로 다만 별도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저 개인 의견인데 저는 공수처는 아예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검경이 서로 지금 어느 정도 견제가 좀 상호 견제가 좀 되고 있다는 점,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걸 문 정부 들어서 친인척 비리 의혹이나 이런 뭐 아들 딸 뭐 많은 문제들이 의혹과 제기됐는데 일절 노터치 상태 아닙니까? 이 특별감찰관을 제대로 살려도 충분히 상당 부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검 부분은 상설 특검은 좀 찬성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측에서 상당 부분이 기존 시스템에서 검경 시스템에서 여과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정치적 성격을 좀 띠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러면 야당 쪽에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중립적이거나 또 여당 인사가 좀 더 참여하는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또 거꾸로는 거꾸로요. 여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렇게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쪽에 좀 무게 중심을 좀 두면서 좀 더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충분히 견제와 균형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수완박 지금 6대 범죄 수사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대 범죄까지로 축소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다시 100% 되돌리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인지수사는 좀 확대해 줘야 된다. 지금 보면은 상당 뭐 부산, 서울중앙지검, 부산, 그 다음에 대구 뭐 몇 곳 그죠? 서너 곳 지검에만 거기서도 몇 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올해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지만 지방단체장들은 거기 하나의 소왕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방토들과의 유착이나 이게 이 범죄, 부패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검찰 개혁도 실패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손발이 묶여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되살려야 한다. 그거 하나 있고 기술적인 거는 아까 공수처의 통신 사찰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예컨대 제 전화가 이게 이용됐는지 아닌지를 제가 문의를 하면 통신사에서 뭐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알려줍니다.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걸 당신들이 내 쓰기 위해서 했느냐라고 할 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조항을 개정을 해서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는 반드시 알려주도록, 그 다음에 통신사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려주지 않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요청이 와가지고 제공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통신사가 개개인에게 이런 조회가 왔다는 걸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시 이 건이 무슨 수사와 관련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는 조항.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공소장 공개 있잖아요. 이게 조국 씨가 법무장관 하면서 권력 비리를 덮으려고 했는지 범죄자의 인권을 왜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공소장을 법원에 넘어간 때까지 공개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전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언론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은 부분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이거 개압 아닙니까? 또 범죄자를 보호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범죄자의 인권은 최소한 보호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공소장을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거는 제가 봐서는 부적절하다. 최소한 검사의 기소 시점부터는 공소장은 전면 공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의 뭐 주민번호 이런 거에 공개돼서는 안 되겠지만 주요한 사실들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건 미국 이런 데서는 다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이 범죄자의 이 범죄 행위를 이렇게 가려주는지, 이런 것들만 공개돼도 죄 지은 놈이 발 뻗고 못 잡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론의 눈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공수처 표기에 관한 것은 생각이 확실하고 비슷한 것 같고, 별도 기구를 두는 것은 글쎄 좀 유보하는 말씀인 것 같고, 검경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터이니까 특히 토착비리에 관해서는 좀 더 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감찰관 제도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설특검 일대에서 좀 지지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한 전문가 김희균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한번 두들겨 보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김희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먼저 하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거는, 저는 그 한국형사소송법학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저희 학회 회장님이신 그 정웅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두꺼운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관한 그 책만 지금 쓰신 지가 한 10년 넘으셨는데, 그분이 오늘 오셔야 그야말로 정말 전문가가 오시는 건데, 오늘 마침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와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저희 그 상임 대표님께서는 저희 정웅석 교수님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뭐 대신 오게 돼가지고, 예.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학계에 이제 대체적인 경향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국형사법학회가 이번에 한 30분 정도가 그 통신 그 조회를 당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도 한번 그 통신사에다 문의를 해봐라. 당신 것도 아마 저기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봤냐면, 뭐 저까지 굳이 했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는 별로 털릴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해봤는데, 아마도 저희 부회장단이 한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당연히 이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공수처가 그래도 여러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으로 그 나라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 공수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주로 이제 2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검사와 경찰 간의 그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공수처 문제인데, 저희 학계의 분위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학계의 많은 글들을 보면 반대하는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보통 학자들이, 저희 형사정법 학자들은 특히 보수보다는 진보 쪽이 좀 더 많거든요.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그 경찰 학과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더 경찰 쪽에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진보 쪽이 상당히 많으신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는에 대해서는 학계에 반대 견해가 많다. 그거는 뭐 이게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수처가 처음부터 뭐 너무 자세하게 뭐 훨씬 더 전문가로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제 말씀을 이제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제일 처음이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이건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위공직자 대상이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학회장님도 당연히 아니시고. 근데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만 해도 사실 할 게 되게 많은데 뭐 작년만 해도 뭐 수천 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했습니다. 할 게 되게 많은데 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타겟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다.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범죄라는 글자입니다. 이제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고위공직자의 범죄라는 게 거기 열거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다 보려고 해도 지금 인원 갖고 어림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범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범죄 가운데 뭘 볼 거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중에서 나는 어떤 걸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별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이 범죄는 내가 보겠다. 우리가 그 강가에 물고기를 전부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만 잡는 건데 그러려면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별에는 가치 판단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위공직자 검사로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단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 선별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나를 임명한 사람의 하청기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고위공직자 범죄까지만 봤을 때 그 7글자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글자가 이제 수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사를 하는 데입니다. 그 수사만 해야 되고 그 수사한 거를 원래 검찰에 넘기는 게 지금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수처는 기소까지 합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들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수사라고 해놓고 기소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사를 해놔도 검사한테 넘기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할 거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아예 수사기소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수사처라고 해놓고 기소를 하는 게 아주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처라는 겁니다. 이건 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기관을 부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행정안전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고 이렇게 부가 있고 그럼 처는 뭐냐? 처는 한 부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처입니다. 한 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부에 다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수사는 전부 법무부에다 주고 그리고 치안은 행정안전부에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처는 그게 이제 여러 부서에 섞여 있을 때 처가 되는데 예컨대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그래서 통괄이 필요할 때 이제 국무총리 밑에 처를 두는 건데 이 처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몸은 법무부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원래대로 청으로 갔어야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청으로 해가지고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어디에 그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렇게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이름 전부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청 이 네 분야 전부에서 되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좀 중도 반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선을 그으려다가 이것도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삐뚤게 그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최근 들어서 지난 일주일간 한꺼번에 터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양새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터지는 바람에 이 공수처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거고요. 제가 저는 이제 법학자니까 그 법률을 보면서 전 제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 검사의 인선에 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검사를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 이상 변호사 경력 가진 사람 가운데 검사를 이제 그 선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요. 대한민국 검사에 비해서 이 공수처 검사는 훨씬 뽑는데 신중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믿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과연 신중한가? 라고 해서 그 7조를 이제 가만히 찾아봤더니 이 수사처 검사는요, 변호사 경력 7년만 있으면 됩니다. 뭐 수사 경력이 없어도 됩니다. 대신 뽑을 때 그 뽑는 위원회가 조금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 뽑을 때 그렇게 뽑듯이 좀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 출신의 무슨 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하던 친구들이 거기 지금 검사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 검사한테 우리가 지금부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장 청구권이고요. 두 번째가 기소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소권은 이 검사제도의 본령입니다. 본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권한을 누군가한테 지금 줘야 되는데 그 7년 경력 변호사한테 과연 그걸 줄 수 있을까? 줘도 되는 걸까? 우리나라 헌법이나 검사제도가 그렇게 쉬운 건가? 그냥 이름만 7년 경력 가진 사람 갖다가 검사로 뽑아서 당신이 지금부터 검사로 할게. 소속은 공수처야. 소속은 경찰이야. 소속은 뭐 행정안전부 가. 그 사람한테 영장 청구권도 주고 기소권을 주는 게 그게 쉬운 결단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아무리 쉬워 보여도 지금 로스쿨 나와서 쉽게 검사가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 필기 시험을 잘 봐야 되고요. 여러 번에 걸친 면접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1년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년간 자기 위에 있는 검사 밑에서 도제교육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7년 경력이 쌓이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영장 청구권을 주는 거하고 그냥 변호사가 돼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당신 수사 좀 알아? 예, 좀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로 하는 것하고는 심각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공수처 법률에 있어서는 저는 요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검사를 거기다 넣기 위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검사로 시킬 거냐, 검사가 뭘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 공수처 제도뿐만 아니라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도 다 하고 수사 지휘도 다 하고 기소도 다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검사 제도를 생각할 때는 이제 직접 수사를 하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줄이고 검사답게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보완 수사를 하거나 그 내용들을 기소를 하거나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수처 검사는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다. 아까 너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대검 중수부 검사가 돼가고 있다. 우리가 탈피해야 될 모습을 다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글자가, 그리고 그 안에 검사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해답은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하자. 공수처 그거 뭐하러 만들었냐?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이제 뭐 대선 공약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
그 폐지하는 과정도 저는 사회적으로 후유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폐지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걸 폐지하더라도 기본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 공수처 폐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폐지하고 나면 한 또 10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고 다시 또 공수처가 나오고 그걸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폐지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빨리 폐지할 건지 아니면 천천히 폐지할 건지 아니면 이 공수처를 조금 더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줄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저기 발제자님 의견에 보태서 말씀드린 걸로 토론에 가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신데 그 학계의 어떤 그 분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명칭 자체가 권한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나 과정 거기 있어서 그 공수처 검사들이 영장 청구 기소권 이런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부여해도 되는가, 공수처 검사의 수준에 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차제 검사의 지위에 대한 그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공수처 폐지의 어떤 OX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그런 어떤 평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은 또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종합해서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또 질문을 좀 더 받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그 플라이에 계시는 분들 네, 질문입니다. 발제하면 안 됩니다. 좀 마이크 좀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죠. 네,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그 공수처의 문제를 막연하나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 분 발제자와 질의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발제자께 여쭤보겠는데 그 백현동 건이 사실은 그 공적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과연 그게 정당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는 건지, 제가 백현동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형질 변경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금피율 용적률이 적용되었는가,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과연 그 행정을 처리를 잘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우리 법을 전문을 하는 분들이 그걸 이때까지 그냥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정도로 그걸 취급하고 있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세정 문술 위원님한테는 아까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소불위의 권한, 이게 지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하는 거는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 국가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다 아우르는 그런 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시장 시절에 토호 세력을 자기 스스로 길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통진당 이석기 그
후보 단일화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통합 과정에서의 어떤 묵게 하여서 거기에 소속되는 모든 간변단체 또 거기에 관계되는 이권단체의 성남시장이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세비를 다 전용하고 또 그 비서진들의 가족들까지도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은 왜 공수처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언론에서 좀 따끔하게 보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 김규 변호사님한테, 교수님한테는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걸 폐지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자기 권력 본질을 유지하는 데 포커싱이 된다면 어떤 조직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빌붙고 눈치 보고 이 토양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공수처가 여러 가지 독재수사처, 공수처법, 또 공포스러운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닉네임을 붙였다 한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적 소양 교육을 통해서 그 소양 교육이 유배되는 그 자체에 대한 징계권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너무 다양한 질문을 드려서 예, 또 다른 질문 받고 나중에 합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질문하신 이재명 후보 관련된 백현동 문제하고 오늘의 공수처의 주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맞춰서 한번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사실 백현동 아파트는 가장 큰 문제가 옹벽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 부분도 있긴 한데 그 환경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름 요즘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김현 X라고 비서관이 관련된 그런 업체가 이제 환경 평가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 기준으로 보면 그 지역에선 도저히 안 되는 이제 지역인데 그게 아마 개발지형 구역인데 그거를 한 4단계인가 5단계 상향을 시켜서 개발을 가능하게 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시행자한테 이득을 제3자한테 주게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아마 작년 12월 말에 중순경에 국민의힘 쪽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물론 성남시장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화천대유와 관련하여서 고문 변호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검찰청장이잖아요. 그게 검수완박의 그야말로 절정이죠, 절정. 극치예요, 극치. 지금 그 사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사건을 하질 않게 지금 꽉꽉 틀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사실은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잖아요. 고위공직자, 검찰청장, 이 사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아먹고 있는 직무유기, 직무상 범죄죠. 그걸 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권 말기에 통상적으로 그런 이제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던 것이 우리 지난 정말 이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정부는 못해요.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검수완박을 시켜버렸어요. 검수완박을 시켰어요. 아주 마무리까지 돼버렸다고요. 지금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 이재명 후보로 상징되는 거기에 지금 정점에는 검찰청장이 있어요. 검찰청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이 했죠. 그런 구도하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요 토론 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장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공소장 공개 부분 관련해선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때는 이제 기소하기 전에 그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표할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소하고 나서는 공포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피의 사실에 대해서 기소 사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누구나 알도록 하게 놔두는 거, 그게 옳으냐?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건이 그게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알려야죠. 그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인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처음에 피의사실 공포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장관 민정수석 시간에 굉장히 좀 그거를 강조하더니, 박범계 장관이 나타나고서는 거기는 기소한 이후에 공소장 나가는 것 갖고도 뭐라고 말들이 많아요. 누가 이거 나가게 한 거냐고. 그거 누가 거기 이제 검찰 거기 게시판에서 그 공소장 확인하는 거 누구냐고 그거 찾아나가지고 뭐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이번에 통신 사찰한 것 중에는 상당 부분이 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보면 공수처의 대상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TV조선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죠, 당시엔. 중앙지검장이 황제 소환하는 장면을 보도했던 TV조선 법조기자 모두 다 털렸다 그랬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자들 나오는 거 보면 뭐냐? 누가 이 사실을 알렸느냐? 내부 자료 숙체라는 이제 찾는 거예요. 찾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기자들하고 통화한 사람들을 찾는 과정들, 그리고 그 기자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한테 가는 것까지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관련되느냐? 지네들 얘기를 하면 그러겠죠.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된다고. 그 다음에 수사기밀에 해당되니까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해당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아무리 정말 비문명 국가라고 해도 지금 누군가가 알려준 내용을 기자가 보도했다고 해서 그 기자를 피의사실 공포죄 공범으로 처벌해요. 그 다음에 공무상 기밀누설죄 라고 해서 그 기자를 처벌해요.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당연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의 모습으로 나와요.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깨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비정상도 정상처럼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아마 여기 보니까 변호사는 저 혼자 같은데,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가면 변호사들이 많더니 어떻게 오늘은 저 혼자네요. 경찰이 지금 1차 이제 수사 개시권 갖고 그 다음에 불기소할 경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내요. 근데 지금 답답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혐의 결정을 하면 불송치 의견으로 가요. 그러면 검사가 6개월 동안 이게 맞나 틀리나 보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장담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의 신청하면 검사가 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무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연 제대로 하느냐. 제가 사실은 적폐기관장으로 모르다 보니까 사건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대북전단 보내는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제가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참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옆에서 제가 이제 입회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한테 물어요.
이거 맞아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몰라서 그래요. 그게 지금 경찰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그랬죠. 그쪽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근한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김근태 같은 거 고문하고 박종철 고문하다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빨갱이 잡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진실을 알리는 전단을 보냈다고 해서 있는 사람을 붙들고 조사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라는 게 요즘 말씀하시지만 국가 조직이에요, 조직.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지방 경찰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경찰로 분화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지금 거기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육직 초식 공룡처럼 지금 누워 자빠져 있어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보는 거예요? 고발한 우리 민원인들, 그 다음에 사건 빨리 처리 안 되니까 고발당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검찰개혁이라고 떠들었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보복이라고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미워요, 미워. 세상이 미워. 니까지 것들이 뭔데 그런 권력을 행사하느냐. 그리고 그 권력을 때리면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겠지. 그게 재집권의 발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꼴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공수처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 3월에 우리가 결론을 내줘야 될, 그리고 심판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레벨이, 지방 부패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설업자 출신이 뭐 기초의회 들어가서 구워 삼고, 유권자 구워 삼고, 또 동료 의원들 구워 삼아가지고 모 군의회 의장이 되더니 다시 중앙정부에 무슨 뇌물을 바쳤는지 모르지만 공천을 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나중에는 뭐 단체장을 하고 광역에 출마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요지경인데, 지금 도지사, 광역단체장, 그 판사, 검사, 뭐 어느 직급 이상의 경찰관, 중장 이상인가요? 고위장성, 뭐 이렇게 딱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근데 도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고, 뭐 성남시는 이제 기초단체잖아요. 기초단체는 공수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검경이 할 수 있죠. 검찰도 6대 수사권이니까 공직 그거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들이 호랭이 이빨, 발톱을 다 뽑아놨기 때문에 이거 뭐 고양이과도 아니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또 주요 그 지역의 경우는 지청장. 제가 S, 이 한강 이남의 S 기초단체를 관할하는 S지청장이 누구냐? 박모 검사인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냐? 다 소위 이 정부 들어서 이 정부의 이해에 충실한 정치검사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고요직의 지청장이나 중앙지검장 같은 이런 주요 자리에 누구와 인연이 닿고 한 사람들을 포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손발톱을 뽑아놓고 또 거기다가 친권력의 비리나 이거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을 사람들, 아주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부정부패, 비리 척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인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남시의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굿바이 이재명인가 하는 책을 곧
검서가 된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사서 읽어봤는데요. 뭐 제가 그걸 굳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검서가 되기 전에 사서 보시든지 그거는 아마 하면은 거기에 뭐 어떤 그 변호사 출신 성남에서 30년간 판사 출신 변호사가 다양한 뭐 기록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 100%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서라도 이런 광범위한 부패상을 척결해서 결국 거기서 우리가 뭐 역사책에서 보듯이 부정부패, 탐과 놀이가 설치는 곳에서 최고 피해자는 우리 민초 백성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검찰개혁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방향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이 공정과 상식, 이 우리 단체 이름이 그죠? 근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가장 그런 피해 보는 것은 참 힘없고 어려운 국민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거 참 통탄할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도 붙여서 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지자체 단체장들은 원래 제외돼 있죠. 도지사급. 아니 광역만 포함이 돼 있어요. 도지사급 이상만 돼 있는데 기초는 빠져 있어요. 기초 빠져 있는 것도 더 문제다라는 걸 제가 함께 보는 거죠. 성남시 특례시가 돼 있잖아요. 특례시와 일반 지자체하고의 그 차이점도 그거는 특례시가 어젠가 출범했는데 특례시는 향후에 어쨌든 공수처 이걸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초단체장 있잖아요. 까지는 다 포함을 시켜야 돼. 만약에 그래서 공수처를 그걸 존속한다고 본다면 포함시켜야 된다.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방금 제가 하는 거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뭐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빠져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재경 검찰을 비롯해서 이게 막강한 자기네들이 권력의 신여 역할하는 사람을 포진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함과 동시에 이재명이가 성남시를 할 때는 자기가 그 권력을 사단화시키기 위한 것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이번에 윤석열 AI에서 지적을 했는데 좀 교육받으려면 화천대유에서 계좌이체 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근본적으로부터 하나하나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데서 말씀드린 김호수 검찰총장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여쭤보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백현동 건도 마을농 대장동이 아까 우리 이현 오늘 발제자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대장동 건, 백현동 건은 이야기를 다 못한다 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김민균 교수님. 예. 예, 그 소양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서 이 공수처의 운영을 좀 정상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렇게 잘 가기를 바랬죠. 처음에 할 때는. 다행히 마침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잘 가길 바랬는데 이미 잘 못 가고 있잖아요. 이미 터진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소양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처음부터 권한을 주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지를 먼저 잘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권한은 주면서도 책임을 안 지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처였거든요. 그 처로 혼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상태라서 지금이라도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청으로 해가지고 그걸 법무부에 갖다 콱 박아버리면,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고, 지금 그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청 이렇게 해서 딱 고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고쳐하면서까지 이걸 쓸 만큼 그만한
그 기본 구조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드린 물자는 지금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아닙니다. 예. 층이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금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대로 이 공수청을 한들 직제상에 물론 혼돈이라는 걸 제가 공부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야당에서 일어난 사안은 그 특별검사를 아까 임명할 때 여당에서 우선권을 주고 또 여당에서 하는 건 야당에서 우선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또 붙여서 이와 같은 예청을 준다 안 준다는 조직의 관계는 직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해야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권력의 신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청원권을 거기다 적시해 놓는다든지 공수청 자체를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없겠느냐는 뜻에서 거기에 우리 품성도 있는 사람들로 애상초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다시 답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발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독재 정부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제1호 공약이 공수처였어요. 그렇게 만든 그런 기관이 뭐겠어요? 독재 기관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좀 살려볼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해체시켜서 또 고위공직자 비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이 우려나 또는 여망들이 있어요. 그걸 따르게끔 해야지 맞겠죠.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 그냥 놔두라는 얘기야? 라고 하는 거에 뭔가 답은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포럼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적에 대장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장동 준비를 딱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우리 이제 정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장동이 아니라 공수처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선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과 관련된 그거를 또 한번 제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학교 후배 중에 저보고 형이라고 하는 유일한 친구예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참 교류를 잘 맺었어요. 그리고 난 그런 친구 좋아하거든요. 아주 발칙해요. 기발하고. 법정에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 교류하는 동안에도 제가 성남 법원에 이전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주 만났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해창 총재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도와주는 일에 나서고 그 친구는 뭐 이리저리 하더니 저쪽으로 가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류가 없었고 그 옛날부터 장영하 변호사까지 제가 같이 옆에서 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남들보다 관심 있게 굉장히 많이 지켜봤어요.